우리 평론가들이 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법상식으로 우리가 뭐 갖고 있던 집단지성으로 이거 해석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합리적인 해석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문제는 파국이 오냐 안 오냐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 네. 사실 저는 헌재 선고할 때까지만 해도 난 이 우리 사회 상식과 지성은 살아있다고 믿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평론의 수준도 넘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파국적 상황. 이게 뭐냐면은 대선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비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12월 16일 97년 12월 16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김대중 총재한테 안기부의 출동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아 그래요? 그게 12월 13일 날 출두하라는 선거 사흘 전. 네. 내용은 오익재 그 당시 아. 민주당 고문의 예, 예. 월북 사건에 월북 대해서 네. 또 북한에서 편지 보낸 걸 조사하겠다. 네. 근데 김대중 총재는 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네. 왜냐 안기부가 중간에 우체국에서 가로챘거든. 네. 그러니까 편지 내용도 거기서 공개한 거야 안기부에서. 그다음에 월북할 때 자기하고 상의하고 간 것도 아니야. 근데 대선 사흘 전이면 이제 판 깨기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협상이 벌어졌는데 이건 거의 밀란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봤어요. 이거는 대선은 끝난 거다. 밀란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안기부에 가서 그 국방위원 한 명이 16시간을 협상을 했는데 네. 밤 늦게 YS 제가가 떨어집니다. 오익재 사건은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연기하라. 조사를 연기하라. 그래서 네. 권영애 안기부장이 급히 나가든 정문을 이미 나간 그 민주당 의원을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옆에서 그걸 생생히 봤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해 그 무수한 DJ 비자금 사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마지막 곱이라고 봤는데 이게 13일 날 안기부에 출두하면은 대선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다고 이제 완전히 국가는 파국으로 가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더라고. 계획은 다 짜놨는데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설계했느냐 하는 건데 이미 파면당한 대통령이에요. 네. 이미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 부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권력의 옷자락 하나 붙잡고 거기에 기생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멸문지화 당한다고 믿는 세력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 그때보다 심각하다는 거지. 왜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권을 내주는 게 아니니까. 아예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기도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나는 아직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나 이건 파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파국이 올 수 있느냐 아니냐. 온다면은 어떻게 그걸 넘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아주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실존적인 문제예요. 아까 이제 그 민동기 평론가 얘기한 대로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면 재판부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선의 한 복판에 있는 1등 후보가 이러저러한 유세 문제로 못 간다고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으로 보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법원이 다짜고짜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 이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대선 이후로 미룰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평상체제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연기라든가 이런 취소 요청에 대해서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러면 기피 신청은 기본이고 재판부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본이고 바로 즉각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는 탄핵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그냥 대놓고 저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힘의 후보들이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단일화가 되든 뭐가 되든. 한덕수든 김문수든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를 하든 말든 그거는 큰 변수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검찰이 대선판에서 수사라는 어떤 그런 수사 기소라는 걸 무기로 대선판에 뛰어든 적이 많았죠. 그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검찰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무력화되다시피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실제로. 예. 못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찰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또 좌지우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대선은 보수 입장에서는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크호스가 등장을 한 거죠. 박정희가 나와도 진다 그랬어요. 누가 나와도 진다. 근데 네.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칼을 빼들고 네. 이 대선판은 우리가 정리하겠다라고 저는 뛰어들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저도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선거권을 내가 투표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거권이 대법관들과 판사들 몇 명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된다?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당연히 꺼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고등법원도 대법원과 궤를 같이 해서 행동할 거다라고 지금 어느 그렇게 정도 한다면 믿고 계신 저는 예측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법학 교수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맞아. 고법 예. 판사들이 이 급발진하고 급가속을 하는 지금 이 대법원을 그대로 쫓아가 줄지 아니면 이제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이제 가지고 지금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법 판사가 정상적인 속도로 공판기일 변경하는 것도 이제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기 상고 재상고 이유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기일을 지켜주고, 지켜주고 네. 할지 20일. 여부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브레이크 페달을 그러니까 적절히, 이 판단은 일단 15일 정도 되면은 거의 윤곽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기일이 당연하죠. 어떻게 하는 진행되는가. 거 보면 네. 네. 아 근데 전 궁금한 게 법원 행정처장은 법사위 나와서 7일, 20일 다 지켜야 된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기 맞아요. 때문에 지킬 네. 수 없다라고 말은 했는데 대법원장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장의 말을 대법원장의 생각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안 돼. 그렇게 저는 법원 행정처장은 그냥 법원 행정의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맞아요. 지켜야 되는 네. 거라는 그런 일반론적인 의미의 네. 얘기라고 보고요. 네.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대법원 판결 선고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여할 수도 없고. 12명 안에 네.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조희더 대법원장을 기본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스스로 선거법 사건이 633 강행 규정에 따라 가지고 뭐 대법 판결은 3개월 내에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속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언론사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 된 다음에 2023년 12월 이후에 총 이제 5건의 선거법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2건은 원래 있었던 묵혀둔 사건이고 3건은 조희대 취임 이후에 들어온 사건인데 앞에 2건은 기간 경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들어온 3건도 봤더니 처리에 다 100일 이상씩 걸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사건만 37일 만에 선고를 내리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를 우리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선거일까지 이게 고법에서 대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법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거기서 일단 지체가 돼야지 대법으로 넘어가면 난 대선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지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요. 위험한 그렇죠. 상황이 돼요. 또 이게 재상고 된다? 음. 그러면은 저기 뭐 이제 그 한 번만 회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만 제거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그날 무너지고 국가가 거덜납니다. 거덜나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 한덕수가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가능성이 당선이 있죠. 된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 이익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대행자 떼고 진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희대의 태도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빠르게 37일 만에 항소심 선고일 기준입니다. 선고 내린 게 대법원 선고가 그런 상황인데 그 반대급부로 문영배 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번에 경남 진주에 가서 김장한 선생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관련 영상이 굉장히 화제인데 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38일 있다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두고도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는 항소심 선고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37일. 음. 이거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38일인데 그 배경을 물었더니 답이 간단합니다.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원칙을 우리 대법원은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헌법소장 그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 경향TV에서도 네. 되게 답답해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지 네. 우리가. 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뭐 533 대드럭이니 해가지고 막 네. 온갖 얘기를 다 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문영배 소장 당시 전 소장 대행을 비롯해가지고 이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네.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문영배 전 소장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결정이 가지는 중요성과 파급력을 네. 누구보다도 잘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 배경을 다 제가 봤을 때는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네. 비롯한 집 대법원은 과연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력을 오로지 했느냐? 네. 한 목적을 향해서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모양새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뭐 80몇 페이지 판결문에서 거의 40몇 페이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문영배 대행의 말을 그대로 좀 들려드리면 그 당시 헌재 결정 상황을 설명한 건데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렇죠.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런 또 문영배 재판관 같은 생각을 왜 조희대 대법원장 밑에 있는 대법관들 다수의 대법관을 왜 못한 것인지. 아니 일단 우리가 법관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대법과 헌재는 전혀 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법관일 수가 없고 또 임명권자도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리라는 게 있고 하나의 어떤 소송 절차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다 보편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으로 우리는 네. 생각을 해왔는데 대법원은 우리가 아는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그 공간이 아니에요. 여긴 또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가지고 어떤 헌재같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통합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미 내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운동장 자체가 운동장 네. 자체가 10대 2입니다. 10대 2. 음.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수적 우위와 어떤 주류의 의식이라는 게 헌재하고는 전혀 다른 지형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단지 법감정을 갖고 본 거지.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런 어떤 모르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게 민주당의 법조 출신 의원이 37명이라네. 네. 그중에 36명이 기각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한 명이 경고했다는 거거든. 네. 그 약하게. 네. 약하게. 한 명이 경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 시기에. 네. 내일 모레 이 다가오는 파기환송을 누가 네. 딴 말을 그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법적인 그 원리가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규칙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른 데라니까. 아직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한 명이 누구냐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네. 의원님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몰라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최민희 의원이 매불쇼에서 한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구나. 내가 예. 최민희 의원 앞에 앉았어요. 아. 그날 화가 많이 나서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한 명이 누구냐고 물어보려다 그냥 지나갔어요. 네. 아니 권투 경기를 예측할 때 상대팀이 약간의 반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뭐 버팅하거나 그렇지. 예. 벨트 밑으로 때리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총 들고 올라올 거라고 누가 예측합니까 권투 경기에서 이게 거의 그런 질 수밖에 상황이잖아요. 없지 총 들고 오니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해서 온갖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막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국회 법사위도 계속 열어야겠지만 로그 기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자열람으로 다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으면 되잖아. 저는 언제 어떻게 봤는지. 아니 6만 페이지 다 봤다는 거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 대법관들이 언제 접속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열람을 해서 어느 시간 정도로 봤다라는 정도는
이 정도로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은 공개해야 네. 되는 게 맞다라고. 아, 당연하죠. 그거 만약에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대법관들의 맞아요. 존재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언제 로그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한 명이 보고 단체 관람했다고 우기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전원 합의체 소집하고 회의했잖아요. 어. 그리고 이틀 뒤에 회의 한 번 하고 끝났잖아요. 땡땡 친구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예. 그 사이에 한 번 또- 하고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소부에서 재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재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 기록을 얼마만큼 최소한 받느냐를 네. 우리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정말 말씀대로 무게 있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는 최소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로그 기록은 발빠르게 공개를 그럼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배지환님이 휴일에도 일하는 홍장원님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죄송한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만 휴일에 일하고 있는 거 아닌데 민망하게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다 지금 휴일에 나와 있는 그럼 한 명씩 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한번 응원해 주시면 네, 네. 저희 죄송한데 그 카메라 뒤에 있는 아니 분들까지도 난참 좀. 예. 서운해 나는. 그런데 뭘 또 그 서운해요. 에이. 소고기 드셨잖아요. 네. 근면 성실할 것 같고 네. 홍장원 MC는 휴일에는 어디 놀러 갈 상이지. 그죠? 이런데 재미없게 앉아 있을 상이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그거에서 위로를 보내는 거라고. 아 이거는 되게 별로인데 예. 네. 의원님이 피곤하셨던지 좀 이렇게 그 대기실에 잠이 드셨는데 네. 뭐 옛날에 누구 철학자가 보면은 일부러 책을 비고 잔대잖아요. 네. 책에 있는 지성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아. 우리 의원님은 신문을 베고 주무시더라고. 경제 신문을 베고 주무시던데 무조건 경제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죄송한데 이제 그 죄송한데 그러면은 힘든 사람인 줄 알아요 주변에서 신문은. 아침에 그 연대 최종관 교수가 나하고 방송하고 지금 고성에 이 시간에 놀러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이러고 있고 거긴 가고. 근데 죄송한데 소고기라도 안 먹였으면 얼마나 투덜댔겠어요. 지금 소고기 먹였는데도 이 정도 투덜대는데. 소고기 먹은 상태에서 아니 배배 소고기에 불릴 때는 안 드셨으면- 곱창을 먹어야지. 그런 상황인데 다시 좀 진지한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자는 사실 비슷한 사례가 먼 나라지만 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이 문제가 됐죠. 네. 사실은 우리가 사건의 내용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이 재판에 대한 배심원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했고 그 미국 같은 경우 제도적 특성상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선고만 앞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네. 유죄가 거의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원래는 9월 18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가 그 판사가 후안 머천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선고 연기로 법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선고를 내렸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고일을 일부러 대선 이후로 미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대법원이 적어도 그 가깝지만 먼 나라죠. 미국의 사례만 검토를 했더라도 이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었나?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치를 얘기할 때 말입니다. 네.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법관이 주체가 아니라 주권자가 법의 주체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느냐 아니냐. 네. 주권자의 참정권 이 부분이 선택할 권리란 말입니다. 이게 법으로 뭘 판결을 한다 그러는데 이 행위가 그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미국에서 그런 사례를 떠나 가지고라도 이왕 후보 선출이 끝난 상황에서의 법원의 판결은 국민 참정권의 침해입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재판 받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검찰하고 몇 년간 싸웠고 죽을 고비 넘기고 이거 모르고 찍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나는 이 사람을 우리의 어떤 최고의 대표로 네, 나는 선택하겠다. 뽑겠다. 그러면 이건 권리입니다, 권리. 네. 그리고 참정권이에요. 이래서 이건 주권자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은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이 기본이 깔린 뒤에 법치고 먹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시가 되면은 민주공화국의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그 저기 뭐냐 대법원에서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건 헌법적인 권리를 왜 당신들이 침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 그리고 2024년 미국의 판단 케이스가 있는 건데 음. 굳이 2000년 케이스를 보도자료에 명시하면서 이번 본인들의 판결을 합리화하는 대법원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급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은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건 동의를 못 하겠고 우리 사법부도 지금까지 이런 건 피해 왔습니다. 네. 원래도 네. 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 체제에서 네. 네. 초유의 사태를 벌인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기왕에 미국 얘기했으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대선 후보를 가지고 혹은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유력 후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경제 규모라든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어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게 네. 지금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참에 그냥 네. 아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 거의, 거의 무슨 법률 독재 맞아요. 이런 국가들이 생각나잖아요. 뭐 네. 티르키예나 헝가리나 그쵸, 이런 네. 예, 검사들의 어떤 그런 법망을 그대로 이제 사법부가 용인하는 그런 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5년에 펼쳐졌다는 그러니까 게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도자료에 나온 케이스를 무려 이제 방송에 저희 그 정치 비상구에서 세 번째 언급 드리는 게 그러니까 세 번째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 이게 알아볼수록 이상한 논거를 들었기 때문인 건데 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미국 연간 대법원이 그러니까 부시하고 고어가 맞붙어서 선거에서 당시 재검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 대법원은 재검표를 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더니 네. 그 공화당 측이죠. 그러니까 부시 측의 이의 제기로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하지 말라고 이제 내린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는 건데 이 내용을 왜 굳이 이제 그 언급을 하면서 우리 오늘날 이재명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정당화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 있잖아요. 네. 네. 정의와 판결과 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설치가 되어 있냐? 2000년의 부시대 고어 사건은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치가 할 일을 떠맡게 된 사법부 또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고 어쩌면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사법의 정치와의 문제를 지적하는 케이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을 개되지도 않았는지 대법원은 보도 자료에 신속하게 판결한 근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심지어 미국의 이 해당 대법관이 나중에 본인이 인정도 했어요. 이건 후회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명백한 정치 개입이었다고 본인이 인정도 한 사안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참고 문헌을 거들쳐 보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네. 국민들을 앞에 두고 네. 뻔뻔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사례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말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속된 말로 좀 세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렇게 말해도 국민들은 모르겠지. 개돼지 네. 취급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국민으로서. 아니 언론도 보도자료 보고 다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과거 미국의 판결을 봤더니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대법원이 빠르게 사태를 정리했다 이런 식의 논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건의 성격도 너무 다르죠. 뭐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전국적 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네. 수습을 하려고 나온 어떤 판결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때 사건 같은 4년 경우에는, 전에 네. 국정감사에서 그때 4년 전 대선 맞아요, 과정에서 네. 한 발언을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그러니까요. 재판이죠. 아니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운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배포에서 나오는 거지. 정말로 조금만 시간이 이르면 사람들이 탐구해보고 알아보면 금방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반박 가능해요. 저렇게 선거사법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한 거다 이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아요. 그럼 나경원 의원 거는 왜 아직까지 재판 안 하고 있습니까?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었어요. 7년이. 8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분이 선거 도전 정말 많이 했죠. 네. 되지도 않을 도전. 그죠? 네. 왜 지금까지 재판을 안 열어요? 그거는. 참 될 사람을 상대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참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하간 정말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네.